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의 사회를 맡고 있는 뉴스엔조이 강도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엄청 추워져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이번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이태경 대표님, 대한민국 칼럼니스트 중에 가장 전투적, 지금 현재로 보면은 특히 이쪽 소위 말하는 진보 사이드에서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맹렬하게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방송했던 갭투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갭투기 저희 약간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게 서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거든요. 이 갭투기가 단순히 부자들만의 맞습니다. 어떤 돈 노름이 아니고 서민들이 좀 나도 좀 살아보자라는 방식으로 했던 거여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큰 돈 안 들이고도 사실 저렴 주택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갭투기 2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조정은 간평사님 헷갈려. 토지를 비롯한 자산을 간평하시는 우리 간평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은 감정평가사입니다. 오늘은 간평사님께서 그 지난번 일종의 일부에서는 갭투기가 뭔지 정의, 그다음에 개념 이런 걸 좀 잡아주셨다고 하면은 약간 좀 미진한 느낌이 있어서 정말 실제 사례, 그렇죠?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어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제도적인 한계, 그다음에 대안까지 짚어주시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사례들을 보니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표현들이 아주 그냥 피해인데 이런 표현 쓰긴 좀 그렇지만 표현들이 되게 좋으세요. 보니까 간평사님이. 예, 피해 사례들을 제가 어떻게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하고선 서치를 해봤는데 이게 방송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간평사님께서는 지금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프레시안에 연재라고 계세요. 부동산 이야기를 연재하고 계세요. 포털에 조정은 검색해 보시면 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이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확 와닿으실 것 같아서 방송이랑 이런 걸 한번 찾아봤더니 추정 60분, PD 수첩 그리고 SBS 뉴스토리 이런 데에서 아주 여러 차례 이게 굉장히 피해가 많다는 얘기예요. 방송에 이 정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게 피해자분들이 지금 이제 분포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지금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소개드리면 이제 그 갭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하고 또 갭투기 투자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집주인으로 이제 여러 채를 좀 가지고 굴려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한번 벌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셨다가 이제 투자자로서 피해를 본 사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피해를 본 거.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가 망한 케이스. 실패를 그렇게 그렇죠. 투자 실패. 그래서 이제 추정 60분에 보면 요 투자하신 분들의 피해 사례가 나와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이제 수십 채를 이렇게 갭 투자로 전세금 끼고서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사례인데 이분들은 이제 유명 부동산 투자 강사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분이 찍어주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 주택 이런 거를 막 여러 채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도 받고 지인한테 돈도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수억씩 이렇게 남의 돈과 전세 보증금을 합쳐서 수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금도 떨어지고 세입자는 이제 이렇게 전세 보증금 내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능력이 없고 자력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 신용 불량의 어떤 위기에 몰린 그런 사례들이 추정 60분에 쭉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유명 부동산 스타 강사라는 분이 보니까
뭐 책도 여러 권 이제 출판하시고 뭐 이렇게 유튜브 뭐 이렇게 여러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한 번 상담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이제 이렇게 돈도 받으시고 또 자기의 가족이 또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아파트를 구매하셨을 때 그 인테리어도 자기 또 이렇게 가족이 하고 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소개해줘가지고 거기서 또 수천만 원씩 또 돈을 받기도 하고 컨설팅 비용도 받고 뭐 이런 식 보험도 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그런 사례인 거예요. 예. 이게 자기 실패와 피해가 이렇게 결합됐네요. 그렇죠. 보니까. 예, 이분들도 사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죠. 이제 세입자분들. 그렇죠. 예. 피해가 피해를 또 부르네요. 예, 그렇죠. 결국은 이런 구조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그 스타 강사. 예, 이분밖에는 없는 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래요. 뭐 책도 몇 세씩 팔리고 한두 권 책을 내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책을 사서 본다는 거예요. 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오래된 현상 같은데 저희 세대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부자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책이 90년대부터 많이 이렇게 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제가 책 이름을 얘기하면은 또 약간 고소당할 각이어가지고 책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어떻게 그럼 돈을 벌었냐 보니까 그 책을 써서 돈을 벌었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같습니다. 네. 똑같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네. 이분이 진짜 그러면은 그렇죠. 자기가 잘 알아서 이렇게 스타 강사가 됐냐. 스타 강사가 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정말 잘하는 거의 스킬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했다가는 정말 그렇죠. 패가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또 되게 순진하세요. 또 이렇게 투자자들이 그냥 그런 말 책도 많이 쓰시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말이 또 맞는가 보다. 그러고 한 번 가서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냥 막 돈을 막 보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막 보내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투자자의 피해 사례로 소개되는 그런 사례였고요. 네. 그리고 세입자 피해 사례는 뭐 엄청 많이 나오는데 PD 수첩에서 이제 이렇게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그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양천구 강서구 일대에 뭐 이제 막 수백 채씩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임대사업자 랭킹 뭐 몇 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임대보증금을 한두 건 못 돌려주기 시작하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계속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요것도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소유자가 뭐 자기 돈 정말 한 푼도 안 들이고 오히려 자기 명의로 그 주택을 이렇게 넘겨오면서 돈을 준 게 아니라 돈을 받았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 놓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임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가 나가는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동시에 이제 같이 넘겨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러면서 오늘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보증금이 그 매매가보다 그러니까 이제 오바가 됐다는 얘기겠죠? 거의 같거나 거의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는 또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기도 해요. 그거는 계약서를 뭐 그렇게 쓰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작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인지 1억 6천인지 1억 8천인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뭐 시장가라는 게 뭐 내 맘이죠. 내 맘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이런 작은 주택들은 전세 계약서도 그렇고 매매 계약서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허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그 대출을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뭐 한 70% 80%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이제 2억으로 대출을 만약에 2억으로 계약서를 쓰면 거의 실제로는 뭐 한 1억 그 부동산 가격이 1억 6천이다 그러면 2억으로 계약서를 써서 전액을 거의 대출로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죠. 쓴다는 얘기. 보증금을 많이 전세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여튼 그 전세 그 계약서를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게 유혹이 되는 게 목돈이 없는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 1억 5천짜리 전세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대출은 한 80%밖에 안 해준대요. 그러면 2억에 그냥 써가지고 80%에 뭐 이렇게 해갖고
전액 대출을 받을 수가 그럼 있잖아요. 집주인은 진짜 돈을 예. 한 푼도 안 쓴 거네요. 그렇죠. 예, 집주인도 그러면 그냥 그 대출 받아서 자기가 뭐 그냥 건축업자랑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눠 먹기를 하는 식인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 건축업자. 예. 사기인데 약간 느낌이. 그렇죠. 예. 이면 계약이 횡행한다는 얘기네요. 예, 예, 예. 은행 입장에서는 이건 사기당한 건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은행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 폭증했단 말이에요. 최근 몇 년간. 네. 근데 은행이 이 집주인한테 이 책임을 묻지 않아요. 집주인의 신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채무자는 이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세입자인 거예요. 결국은. 예, 이 세입자를 따라다니는 거지. 집주인이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이랬을 때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세입자의 신용 대출인 거예요.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그 제도를 보면 그 어떤 소득 기준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소득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뭐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든지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주는 그런 대출들이 있는데 뭐 합산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고 해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집주인이 망가졌을 경우에 이 세입자가 모든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고, 예, 이 PD 수첩의 사례를 보면 결국은 그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건축업자 그리고 이제 집주인 그리고 무슨 부동산 중개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들끼리 얼마씩 다 집 짓고 뭐 이제 나눠 먹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이런 그 부담은 세입자한테 다 전가되는 이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입자 구조가. 입장에서는 난 전세를 했지만 실제로 집을 산 거나 다름없네요. 산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산 거보다도 못한 이유가 자기가 처분할 수도 없고. 아 그러게요. 예. 이사도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웃긴 거네. 황당하죠, 진짜. 근데 또 그런 주택은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그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아파트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역세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런 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데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근데 그런 데 살고 싶어는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 비교적 저렴한 사실은 뭐 1억 5천이나 2억이면 저렴한 돈도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지만 그런 데서는 그냥 전세로 살려고 해도 또 그걸 소유하고 싶어 하진 또 않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제도를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심리와 이런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이런 식의 지금 그 투기 방법이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이게 또 뉴스토리에서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한 4차례에 걸쳐서 아예 뭐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노리고 뭐 이거 여기 뉴스토리에 나온 사례들은 거의 사기가 가까운데 뭐 집을 잠깐만 전입을 좀 빼달라. 그럼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만기 돼서 잠깐만 빼라. 그러면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내가 그 돈 받아 돌려줄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또 이걸 그 말을 또. 믿고 또 잠깐 빼준 사이에 전세 보증금도 못 받고 점유도 이렇게 넘겨주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대출을 받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막 그런 사례들이 막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무슨 그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말하자면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뭐 이렇게 담보대출 받는 형식인데 일반적인 은행 대출보다 좀 더 이렇게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탁 회사로 막 이렇게 넘겨버려서 실질적인 뭐 소유자인지 알고 계약을 했는데 사실 신탁회사 소유였던 거죠. 세입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 놓인 분들이 소개되기도 하고. 안 띄워본 건가요? 등기부 등본을 띄워 보셨는데 이제 중개사와 그 집주인이 이거는 내 소유다. 신탁회사는 그냥 이건 대출 받으려고 잠깐 넘겨놓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말 또 믿고. 들어가시고. 그럼 중개사도 공모 혐의가 있는 거네요. 이건 뭐 모르지 않을 텐데. 뭐 소송으로 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알아야 한다. 근데 이게 소송으로 가면 또 그렇게 등기부 등본에 명백하게 신탁사가 소유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과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장을 받기가 참 어렵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특히나 부동산 등기제도는 이게 공시의 원칙이라고 해서 뭐 간평사님도 아시겠지만 그걸 최근에 이제 그 판례도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계약했고 근데 그게 실체가
실체랑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난감한 일이긴 한데 책임을 져주지 않죠. 예, 그냥 공시만 되는 거예요. 그게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는 보증은 아니에요. 그 형사법에서 사기죄도 굉장히 성립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이거 사기 당한 것 같아라고 생각해도 실제 법정으로 딱 가면은 거의 안 나서 그 사기는 명백하게 의도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명백해야 되고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 입증하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 그렇죠. 속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정황 증거와 어떤 직접 증거가 이렇게 있어야지 그게 입증이 맞습니다.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기를 나는 당한 것 같은데 사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명백히 이제 그거는 그 사기를 칠 의도로 처음부터 접근을 했고 그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도 그 입증은 진짜 맞아요. 힘들어요. 법정으로 가면 힘들어요. 대부분은 사실 사기가 맞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범죄를 구성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주인들이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서 돌려주려고 했다. 실질적으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제 배짜라 네. 이렇게 나오면 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워요. 그럼 네, 민사로 네. 가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민사로 가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답이 없죠. 그 승소하면 뭐 합니까? 회수를 실제로 못 하는데. 회수할 수가 없죠. 강제 집행을 못 하는데. 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근데 저는 이 사례에서도 좀 황당한 게 전세를 이렇게 살다가 퇴거를 하고 집을 잠깐 빼줬잖아요. 근데 이분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 들어올 사람도 또 이 집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대요. 전세자금 대출을 똑같은 집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그렇게 2번씩 받아가지고 그럼 이게 지금 상환도 안 됐는데 이미 한번 그 대출 된 거는 다시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시 상환 회수가 돼서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회수도 안 됐는데 또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거잖아요, 이 뉴스토리에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게 참 황당한데. 근데 그 금융기관에서는 그건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집주인의 어떤 그 신용이라든지 부동산의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어떤 세입자의 그런 그 신용대출의 성격이다 보니까 그 보증서만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걸 걸러주는 절차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정보는 공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무튼 이 집에 대해서는 이미 어쨌든 전세 다른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이미 나갔고 회수가 안 된 상황이다. 그건 공유가 될 것 같은데. 설정을 안 해놓고 설정 안 해놨다면은 안 했겠죠 당연히. 안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전체권 설정은 안 됐겠죠. 설정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은행이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문제죠.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걸 걸러주는 제도가 없이 이렇게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고 막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제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보험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보험사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어느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는 다 드러나거든요. 그게 그거 가서 보면 다른 회사에서 다른 보험사에서 그 계약하고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이거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혹시 좋은 어떻게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속이려고 작정한 경우지만 아예 정말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세입자들은 전세를 들어가서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 바로 내가 잔금을 주고 전입 신고를 가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딱 받고 나면 내 보증금은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날 세입자가 전입 신고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런 게 걱정이 근저당하셨군요. 그렇죠. 저도 전세를 할 때 그게 항상 걱정이 돼요. 그렇죠. 딱 그 등기본 떼서 이게 깨끗하다는 문제 걸 보고 없는데 사인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뭘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 근데 의심하는 거 좀 좋은 건 아닌데.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 짧은 찰나의 생각에 뭔가 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진짜 있군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도. 그거는 집주인이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작정한 거죠. 작정한 건데. 그건 정말 사기인데 범죄 구성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대출을 받아버리면 근저당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데
그렇죠. 그 전입신고 효력은 바로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자가 또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허점이 또 있더라고요. 네.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네,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말 너무 이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이게 지금 이런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분들인데도 내 집주인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수백 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냥 몇 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는 집주인도 내 돈을 내가 돌려줄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나가면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는 뭐 부지기수로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다 보면은 이게 갭투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근원에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갭투기라는 거는 그 전세 제도가 안 좋게 활용된 어떤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세 제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을 상당히 교란하고 있기도 하다. 조심스러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전세는 서민들의 어떤 전유물인 건데 서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게 어떤 경제에 충격을 주고 안 좋은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긴 하네요. 갭투기를 그러면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나 시도들이 없었나요? 있지 않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들어가는 그 집이 갭투기 주택일 수도 있겠다, 좀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들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세보증보험제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서울보증보험 뭐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라는 이름이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그 보증보험 제도가 있는데 임대인이 이미 우리 공사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보증 심사 단계에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채를 갖고 있어서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보증보험을 들었다든지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동일한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증권 발급은 제한하고 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세입자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뭐 대출을 받든 자기 돈을 보태든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주고 나서 좀 불안할 것 같으면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한번 가입해 볼까? 그때 나중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뭘 한번 가입해 볼까 하고 이제 가보면 임대인이 만약에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뭐 이러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받을 수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갔더니 거절당해.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보험 입장에서도 그렇게 여러 채 막 수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그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경우에는 너무 이제 공사가 위험해지니까 이런 그 안전 장치를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미리 알았어야지. 미리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내 임대인의 신용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보증금을, 내 정말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되돌려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입자분들은 세입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내 보증금은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위험한데 한순간에 정말 그 집에 갇혀버리거나 내 보증금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그 지금 생각 없이 전세는 너무 좋은 거야. 월세보다 훨씬 이건 내 돈 묶이는 돈이니까 훨씬 좋은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위험을 좀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월세에 비해서 특히 이자율이 낮은 경우에는 월세는 보통 집값의 10%를 생각을 하는데 전세는 이자율이 뭐 5% 밑으로 떨어지니까 합리적인 선택이긴 한데 갭투기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전세도 더 이상 안전한 게 아닌 게 됐다.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